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힐링인데요. 솔직히 저희 촬영하면서도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빛과 힐링을 좀 오늘 얘기할 건데요. 좋은 주제 같습니다. 빛 생각하면은 좀 쉬고 싶다,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이 빛이 있을 때는 전 사실 눕고 싶거든요. 따뜻한 햇살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있고 싶은데 또 일이 없다고 해서 그 힐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힐링 그 자체가 어떻게 현대인한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힐링이 필요한지도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힐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자분이 그 렘바흐라는 화가 본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내와 이 두 딸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오히려 힐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그림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좀 웃었습니다. 네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기도 하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약간 척키 가족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저 그림 표정들이 네. 모르겠으면 제가 저 사진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렸잖아요. 1903년에 그린 렘바흐 가족의 초상화라는 작품인데요. 왜 저 네 사람이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실제로 사진을 저렇게 똑같이 찍었어요. 이제 나중에 저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렸겠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네. 근데 왜 저 네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하는 이유는 바로 생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저는 그냥 저 1900년대 초반이 사진 찍는 게 어색해서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 렘바흐라는 화가는 당시에 독일에서 꽤 잘 나가는 초상화가였어요. 초상화를 그려주고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진이 대중화되면서 제일 타격을 입은 직업군이 바로 화가들이었습니다. 화가들이 초상화 일회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렘바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 화가 역시 초상화의 주문이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서 야, 네가 사진기라고? 한번 찍어보자. 그래, 얼만큼 내가 그림하고 사진이 더 잘 나오는지 보자 하면서 뭔가 사진과 대결하는 듯한 사진에 화내는 듯한 네.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그렇게 찍은 거죠. 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저기 가장 그 어린 딸이 포즈가 상당히 프로페셔널해요. 거의 프로 모델 같은데요. 눈빛도 네. 어떻게 보면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진지한 눈빛을 지었죠. 생계를 제일 걱정하는. 근데 전 저걸 보면 갑자기 용돈이 줄어들었던 모양입니다. 저 작가는 굉장히 연구하는 듯한 표정이고 엄마와 막내딸은 자신 있게 포즈를 취하는 것 같고 첫째 딸은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색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래도 이 첫째 딸의 표정이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렸어요. 네, 딸을 그죠? 예쁘게 예, 그려줬어요. 좀더 예쁘게 네, 그렸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진보다 그림에서 좀 더 그 분노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진이 등장한 거는 1837년에 프랑스의 루이 다게르라는 이 과학자가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때 찍은 사진이 아마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이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도 아주 사진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 사진이 인류 최초로 사람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왼편 아래에 보면은 뭔가 사람 같은 게 조그만 보이죠? 사람. 예.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닦고 있는 신사입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근데 노출을 오래 둬야지 사진을 찍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지나간 사람들은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두 닦기하고 구두 닦는 신사는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움직임 없이. 있으니까 저렇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사진의 역사에서 인류 최초로 사람의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약 몇십 년 후에 1890년대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 한 장 등장합니다.
에드워드 마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찍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 사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된 사진이 바로 마이 브릿지의 말 연속 사진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찍었다고 해요. 이 말이 달리는 트랙에다가 네. 아주 몇십 개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말이 이동할 때마다 찍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렇게 연속 동작으로 찍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굉장한 부자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촬영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능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의 찰나를 촬영을 해서 구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체가 뛰는 거, 걷는 거, 뭐 다양한 동작들을 촬영을 해서 네,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특히 애니메이션 하는 분야에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네, 그런 자료죠. 루이 다게르의 사진이 나온 게 1837년 정도 네,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현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조인 인상주의. 인상주의가 아주 프랑스에서 등장하게 된 게 1870년대거든요. 결국에는 사진하고 그림, 인상주의에 이어지는 빛에 대한 존중. 그래서 사진이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대중화되면서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네. 그 돈을 벌기 어려워진 그 우리 렘바라는 화가는 그 가족들과 함께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저게 또 발전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뭐 챗 GPT다, 뭐 미드전이다, 지금 AI가 나와서 우리 기존의 디자이너들이나 이쪽에 계시던 분들이 잡을 잃어버리느냐 순간 우울은 하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더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하고 힘들었겠지만 저렇게 노려보면서 너가 도대체 뭐길래 하고 연구를 하면서 또 다른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진, 저 화가의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그림과 사진에 대한 결과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보다는 그림이 더 느낌이 좋고 네. 더 잘 표현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진으로 잘 찍어도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뉘앙스나 분위기는 또 더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돈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또 초상화 그림을 그리는 걸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잣집에 가면은 요구하는 대로 또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예. 얼굴이 큰데 좀 작게 그려달라든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사진은 또 굉장히 무한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갖고 있는 희소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런 가치를 좀 가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나 기자는 재현이 아니라 또 표현을 향하게 됩니다. 똑같이 찍는 재현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감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내재한 욕구,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두 개 보여드릴게요. 그 물방울 사진처럼 이게 처음에 보면은 사진이 아니라 마치 그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차 앞 유리창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이 기자가 접사 렌즈를 끼워서 그 물방울에 아주 가까이 붙어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기자 뒤로 빨간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그 물방울에 빨간 우산을 쓴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맺혀 있잖아요. 그 물방울이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맺힌 상이 거꾸로 맺히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 기자나 작가도 재현이 아니라 표현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이 작품은 그 바다를 즐겨 찍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저 작품을 보고 바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봤어요, 저는. 아, 봤어요? 네, 그 사진 전에. 바닷집을. 아, 예. 그냥 전 손 하나 딱 그은 거. 근데 이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낮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운무가 가득했던 그 바다거든요. 낮에 찍은 사진도 꽤 멋있고
재미있는 사진입니다만은 밤에 똑같은 바다에 나가서 노출을 길게 해서 네. 수평선이죠. 수평선에 그 고기잡이 배라든가 네. 뭐 오징어 잡이 오징어배 배라든가 동해안이래요. 예, 오징어 잡이 배들이 네. 이제 저 수평선 가까이서 작업하고 있는 거를 장시간 노출을 주다 보니까 배의 그 조명이 네. 저렇게 한 줄 점처럼 찍힌 거죠. 저는 실제로 저 작품을 보고 사진인지 몰랐어요. 페인팅이라고 알고 봤는데 그 사진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의 리터칭도 없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크기도 꽤 크죠. 커요. 네. 고화질로 찍었기 때문에 딱 이런 걸 보니까 힐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한 거잖아요. 결국 그게 개별적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힐링이라는 게 결국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처음에 이제 가족들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그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승리했다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계속 우리 거를 찍어서 일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다시 사진이 승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값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지금 엄청난 이제 사진의 홍수 속에 있는 거고 수많은 SNS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결국엔 또 힐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려야 된다는 이 사진 그렇죠. 각- 예.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기기들 때문에 그 본인들의 어떤 그 개인적 그 영역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계속 그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 있고 노출되고 하면서 그런 다른 종류의 이제 힐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쉼의 경계, 자아 경계가 계속 음, 없어지고 네, 흐물어지고 네네.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음. 자꾸 쉬고 싶어 한다는 걸 공간적인 것에서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동경하는 것들을 순간의 찰나로 기록하면서 마치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독이 되고 오히려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게 자꾸 압박을 하는,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힐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활용하는가, 그렇게 되면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부부가 텔레비를 같이 보다가 그냥 야 뭐 볼 거 없네 자자 하고 이렇게 자면 되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 이 핸드폰이나 이 그렇죠. PC나 이런 기기에 대해서 각자 할 일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어느 정도 시간은 네. 각 방에서 개별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제가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저도 혼자 쉬는 걸 좋아해서 네. 정말 빡세게 일을 하고 나서 아예 혼자 제주도에 가서 막 갤러리 투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맨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못 그래서 아쉬운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일상에 아주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힐링도 필요해서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아니 근데 잔잔한 것만 힐링은 아닌 것 같아요. 호텔에서 망고 빙수를 몇만 원씩 주고 사 먹잖아요. 10만 원. 뭐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없어서 뭐. 그 하나를 놓고 촬영을 하고 그거를 업로드를 해서 느끼는 자기의 그 행복감, 네, 그건 힐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힐링이죠. 네, 관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 그 본인은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뭐 아주 재밌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애리조나 그 사막 한복판에 그 선시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이제 소셜 액티비티하고 즐기는 그런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타운인데 일 없이. 일 없이 항상 뭐 술도 마시고 놀고 뭐 게임하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의도치 않게 이상한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치매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은 약간의 긴장감과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병이 생긴다. 그 현대인이 계속 그런 이런 정보의 홍수에서 계속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으면서의 약간의 긴장감이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시티의 이름도 선시티잖아요. 네. 빛, 해. 그러네 빛이네요. 네. 다시 똑같은 이야기로 얘기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예, 우리가 처음에 그 렘바흐가 그린 가족 초상화로 얘기했는데요. 저 그림과 사진은 그 독일 미넨에 있는 렘바흐 미술관에 가면은 저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부디 저 가족이 저 사진을 찍은 이후에는 힐링을 잘해서 아주 웃는 더 행복해졌기를. 행복해진 더 가족이 많은 불을 되기를 누렸기를. 네, 그렇게 기대하고자 합니다. 막내딸이 대성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보통 눈이 아니에요. 무슨 약간 뭐 배우나 뭐 이런 걸로. 아이돌 기획사에서 섭외했을 것 같은. 그러네요. 오늘 뭐 자기만의 힐링 포인트를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결론도 얻게 되는데 뭐 빛, 힐링, 사진, 역사와 철학도 나누면서 어떻게 뭐 힐링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